네, 이번 순서는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엔 청년 맞습니다. 오늘도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두 분, 권주용 전 더불어민주당 청년 대변인, 그리고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선 전국의 블랙홀이 되고 있는 고발사주 의혹, 실체는 드러나지 않은 채 진실게임 양상으로 치닫는 모습인데요. 오늘 오전엔 공수처가 김웅 의원을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정식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야당의 반발 속에 여당은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우선 오늘 아침에 여야 지도부의 목소리부터 듣고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야당 탄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위를 좀 더 살펴봐야 하겠지만 우리 당으로 들어온 공익 제보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고 하는 것은 정당의 문제인 것이지 그게 공수처가 개입해야 될 사안이 결코 아닙니다. 기습 남침하듯이 하는 수사당국의 조처에 대해서 강력한 항의 뜻을 표합니다. 검찰과 야당의 고발 사주 공작 의혹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불신이 임계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야당의 태도가 실망스럽습니다. 국민의힘은 최강욱 대표에 대한 고발장이 제출할 때 참고했던 초안을 정점식 당시 법률지원단장이 담당 변호사에게 전달됐다는 사실까지 드러났는데 이러면 이미 국민의힘이 공모으로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혹에 대해서 자체 조사를 통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공당으로서의 최소한의 국민에 대한 자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웅 의원실에 대한 공수처 압수수색은 이제 국민의힘 측의 문제 제기로 이제 중단이 됐는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손준성 검사는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이 됐습니다. 이 새로운 국면으로 이제 치닫고 있는 고발 사주 의혹인데 앞으로 이제 어떤 국면으로 이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 두 분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먼저 김재섭 의원. 네, 지금 이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이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돼서는 아직 정보의 빈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지금 밝혀진 내용으로 보자고 하면 뭐 손준성 검사와 당시 김웅 후보 간의 어떤 모종의 대화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게 어떤 경로든지 간에 국민의힘으로 전달이 됐던 것이고 그것이 거의 고발장 초안과 유사한 형태가 실제로 당시 이제 미래통합당이었죠. 미래통합당에서 고발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인데 이 정도의 흐름은 사실 보이는 것으로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그러니까 손준성 검사가 당연히 검찰 출신이고 당시에 검찰총장이 윤석열 후보, 지금 후보라는 것 때문에 그 연계관계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면서 사실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에 대한 정치적 공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어디까지나 이 정보의 빈틈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한 확대 해석은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실제로 이게 만약에 검찰발로 고발 사주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이고 네. 지금 앞선 송영길 대표가 말씀하시기를 공당으로서 책임을 다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저희는 공정선거 검증단이라고 해서 이미 김재원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검증단이 꾸려지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검찰 쪽에서도 감찰 단계에 있었던 지금 이 의혹들을 수사로 전환하는 모습들을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여기에서 물러설 생각은 없고 당연히 명명백백하게 밝혀가지고 하루라도 조속히 국민들께 속 시원한 대답을 드리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김재섭 위원께서 이야기해 주신 대로 검사가 어떤 정당에게 제보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청와대가 어떤 당에 무언가를 제보했다. 그리고 그 제보받은 것을 그냥 법률지원단에 넘겼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이것만으로도 저는 예를 들면 검찰이라고 하는 기관, 그러니까 법원, 검찰 등의 기관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잃어버린 것을 거의 입증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게 모두 다 사실이라고 하면. 그래서 이 사안을 이대로 두게 되면 사실 검찰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중하게 다룰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 문제가 더 커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김웅 의원의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기억이 났다가 기억이 나지 않았다가 이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고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할 때는 사실은 정치적 입장이 다 정리됐을 걸로 기대했는데 그 시간에 마저도 사실은 무언가 명확한 것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이제 국민의힘과 검찰 간의 유착뿐만 아니라 검찰 자체에 대한 어떤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서둘러 그리고 명명백백하게 좀 밝힐 수 있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네. 네, 국민의힘 경선은요, 홍준표 후보가 당내 투톱으로 올라섰습니다. 아까 주간 리서치 코너에서도 살펴봤듯이 이 홍 후보 지지율 상승의 견인차는 2030 세대, 특히 남성 표심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일단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 상승은 단순히 홍준표 후보의 장점이 드러난 것만이 아니라 전체 흐름으로 보면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20대 층이 윤석열 후보 중심으로 몰려 있다가 윤석열 후보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그것이 이동한 것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남성이 두드러지는 이유는 홍준표 후보가 과거에 했던 발언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엄청 과거까지도 아니고 2017년에 설거지는 여성이 하는 일, 그건 하늘이 정해주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기도 하고, 혹은 아니면 뭐 이 여자가 나한테 밥을 안 줘라고 말한다거나 이런 기억들이 어떤 여성으로 하여금 그를 지지하지 못하게 하면서 남성의 지지율이 더 두드러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저는 그 20대, 30대 남성들이 가장 지지하는 정치인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사실 이제 이준석 대표거든요. 실제로 그 이 무야홍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무조건 야권 후보는 홍준표다라는 말이 나온 것도 사실 이준석 그 대표를 지지하는 어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나온 말이고, 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사실 홍준표 후보에 대한 지지율들이 높아지는 양상들을 보이고 있는데, 홍준표 후보와 이준석 대표 간의 공통점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사실 20대, 30대 남성들의 지지율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준석 대표와 홍준표 후보 간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상대 진영에 대해서, 그다음에 상대 당에 대해서 이 거침없는 공격들을 하는 사람들이고요. 말도 굉장히 잘하시는, 속 시원하게 하시는 분들이고, 동시에 그 커뮤니티가 굉장히 페미니즘 논쟁에 뜨거운 커뮤니티인데요. 마찬가지로 이준석 대표가 페미니즘 관련된 논쟁으로서 당시 이제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는데 상당 많은 이슈들을 흡수했었던 것처럼 홍준표 후보 역시도 페미니즘 이슈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페미니즘보다는 휴머니즘이 맞다라는 식으로 사실 페미니즘을 우회해서 본인들의 이제 자신의 입장을 내놓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사실 그 중요한 정치적 스탠스, 페미니즘에 대한 그 정치적 입장, 그리고 상대 진영에 대한 속 시원한 정치적 발언, 이런 것들이 공통점으로 작용하면서 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20대, 30대 남성들의 어떤 강한 지지율들을 이렇게 끌어올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 민주당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1차 선거인단 투표가 이제 진행 중인데 어제 종료된 온라인 투표율이 70%를 넘어서면서 경선 열기가 이제 뜨거운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낙연 후보가 이제 의원직 사퇴라는 이제 배수의 진을 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그 높은 투표율은 이낙연 후보의 지지층의 결집의 결과인 걸로 봐야 될지, 아니면 이재명 후보의 대세론일지, 두 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김 의원? 예, 저는 뭐 대세론의 일환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뭐 사퇴라는 초강수를 두긴 했지만 사실 사퇴에서는 감동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번 이낙연 후보의 사퇴는 사실 감동과 의미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부분 이낙연 후보가 사퇴를 한다고 했을 때, 국회의원 사퇴를 한다고 했을 때 도대체 왜 지금 사퇴지? 라는 이야기들 많이 했었거든요. 심지어 시기적으로도 이미 국민 경선 시작된 그 타이밍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누가 봐도 마음이 급하다라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동시에 이제 네거티브 때문에 이낙연 후보가 상대에 대한 너무 지나친 네거티브 때문에 본인의 지지율을 깎아먹었다는 평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사퇴할 때 어떤 상대방 후보에 대한 뭐 도덕적 비난 같은 것들을 사실상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번 사퇴에 대해서는 감동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높은 민주당의 그 득표율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세론을 이어가는 추세로 비춰지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권지웅 대변인은 그 이재명 캠프에 이제 계시기 때문에 캠프의 이야기로 저희가 이제 좀 참고를 하고 듣겠습니다. 뭐 이 투표율이 높은 것이 이낙연 후보의 결기 때문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뭐 이걸 폄하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저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대통령상으로서 원하는 시대상과 맞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여전히 저는 필요로 하는 그 리더의 상은 조금 억척스럽거나 아니면 부족하더라도 무언가를 바꿀 후보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변화가 아주 절실한데 그 변화를 끝까지 해낼 사람이 누굴까라고 하는 걸로 지금 지지율을 계속 이동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번에 사퇴하는 모습도 정말로 그 변화를 만들기 위한 모습이라고 이해되기보다는 아까 김재섭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뭔가 대선에 이겨야 된다, 그러니까 대선의 후보가 돼야 된다는 결기인데 이것 자체가 변화를 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 최근 정치권으로 이제 불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 DP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하겠는데, 하도 이제 이 드라마 인기가 높다 보니까 이제 대권 주자들도 이 관련한 그 언급들을 하고 있는데, 두 분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저는 봤습니다. 네. 탈영병 추적기를 다루는 거죠. 이제 DP라는 뜻도 이제 그렇고, 이 드라마의 2030 군필자들이 열광하는 이유를 두 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는 첫 화를 보고 좀 자극적이어서 사실 못 봤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2화를 봤는데 그때서부터는 끝까지 6화를 다 보게 될 만큼 되게 흥미로웠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군대를 다녀오셨던 아니든 군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거기 있는 게 완전히 현실은 아니더라도 저희가 느끼기에는 충분히 있을 법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거기 있는 요소들이. 그래서 그게 너무 디테일해서 이게 흡입력이 아주 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무언가를 그걸 계속 보게 하는 것 같고, 근데 그것은 되게 그 호응이 한편으로는 정말 잘 만든 작품이어서인 것도 있지만, 그만큼 그 기억이 누군가에게 아픈 기억이어서 저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 호응이 마냥 기쁜 일만은 또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네, 뭐 보시진 않았지만은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뭐 저는 이제 안 봐서 다 말씀드리긴 좀 어렵겠지만은, 그러니까 군대라고 하는 것이 20대, 30대 남성들이 가지는 어떤 특별한 경험 아니겠습니까? 그 특별하다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담겨 있을 텐데, 겪은 일이거나 겪을 일이거나 가장 최근에 겪었거나 이제 곧 겪을 일이거나 네. 겪고 있는 일이거나 하기 때문에 몰입도가 굉장히 높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서욱 국방장관은요, 최근 국방에 출석을 해서 DP에 묘사된 군내 가혹행위에 대해서 조금 극화된 부분이 있다면서 지금은 병영 문화를 개선 중이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DP 병사 보직이 내년부터는 폐지가 된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 국방부 해명과 입장에는 공감을 하십니까? 글쎄요, 뭐 저는 최근에 특히 우리 군대 내에서 그 뭐 성비 문제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하면서 사실 극단적인 선택까지 이르는 가슴 아픈 일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서욱 국방부 장관의 메시지가 사실 저는 충분히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되고 확실한 약속들을 좀 해야 되는데, 나아지고 있다라는 그냥 현상을 설명하기에는 이 서욱 장관이 가지는 그 무게감이라는 게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사실 저는 이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았고요. 이게 내년부터 좀 폐지가 된다고 하는데, 뭐 꼭 이 직책 자체가 폐지되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있는 지금 현역병들이 아니라 군무원이라든지 부사관이라든지 대체가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 방향 자체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알아보니까 DP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본인 부담금들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왜냐하면 외부를 계속 돌아다니면서 자기 비용들 써야 돼서 네. 어떤 이런 소득에 따라서 좀 DP를 지원하지 못하고 이런 경우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군무원이나 부사관으로 좀 대체가 되면서 이 병역 문화 전체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그거는 저는 좋은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네. 저는 서욱 장관의 표현은 좀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분명 이제 군대가 더 나아지고 있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DP의 모티브가 됐던 건 2005년도에 있었던 김일병 사건이라고 네. 그 작가는 말한 바 있고, 그리고 2014년에 윤일병 사건, 그리고 임병장 사건이 있어서 그때서보다 지금 더 나아진 건 맞습니다. 근데 저는 2017년 좀 나이보다는 조금 늦게 군대에 입대했는데, 그 해에도 사실 군병원에서 22사단에 있는 누군가가 뛰어내려서 또 자살을 했고, 그리고 사실은 7월 18일, 올해 7월 18일도 강감찬호에서 해군 병사가 자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나아지고 있는 건 분명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군의 수장이
그래도 그건 너무 과도한 묘사였다라고 하는 건 전혀 지금 여기 군대에서 느끼는 사람들의 불안과 폭력을 공감하지 못하는 언어라서 그런 지점에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 장관이 모든 걸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얼마나 절절하게 풀 건가는 이 장관이 취해야 될 태도 중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병역 문화 개선에 대해서는 더 겸손하게 많이 앞으로도 이제 개선이 돼야 된다. 뭐 두 분의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는 이제 DP를 언급하면서 모병제로의 이제 전환을 언급을 했는데 같은 당의 이제 대선 주자인 유승민 후보는 우리나라는 모병제를 못할 이유가 많다라고 이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의 두 대선 주자 간의 모병제 공방 두 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두 분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저는 뭐 이게 DP랑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긴 하나 네. 저는 모병제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거의 어떤 전투의 방식과 지금의 전투의 방식이 또 달라지기도 하고 그리고 물론 이제 현재로도 휴전 상태이지만 전쟁에 대한 위기감은 전 좀 달라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제가 하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국민의힘의 신원식 의원이 그 과거에 이제 장성 출신이었는데 이 DP 사건을 놓고 사실은 이런 것 때문 이 아주 작은 사건을 너무 크게 봐서 군기강이 해이해진다 이런 또 글을 썼어요. 네. 근데 이런 식의 논의는 최소한 이루어지면 안 된다. 대선 주자 사이에서 예를 들면 이 문제를 풀면 군의 기강이 흔들릴 거다라는 식으로는 진행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글쎄요, 저는 뭐 홍준표 후보의 말에 동의하지 않고 아직까지는 이제 징병제를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아프간 전쟁을 통해서 사실 보병은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증명이 됐었고요. 우리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사실 이제 50만 장병을 유지하는 것을 모든 정부의 기조로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아가서 지금 특히 이제 대한민국 같은 상황, 한반도 상황에서는 휴전선 중에서는 동부전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보병 인력이 많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많이 필요한 지형이기 때문에 사실상 모병제로서 대체할 수 있을 만큼 이 상황이 녹록지가 않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징병제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만큼의 급여를 줘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그만큼 급여를 늘릴 만한 우리 여력이 있는가? 사실 굉장히 많은 비용들을 투자할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당장 그냥 인원 감축하고 모병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없이 당장 모병제만 한다고 해서 지금에 있는 상황들을 다 해결할 수 없으면 뭐 자명한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이쯤으로 마무리할까요? 네, 뉴스엔 천년 맞수 지금까지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청년 대변인 그리고 김재섭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